토질역학 지중응력 분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중응력 분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기 연직응력 그리고 간극수압, 유효응력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직응력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정육면체, 육면체에 어떤 입자가 있습니다. 이 입자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아주 미소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 입자의 윗면의 면적은 델타 x 곱하기 델타 y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을 a라고 하고요. 이 입자 위에 있는 흙이 있죠. 이 입자 위에 있는 사각 기둥의 그 흙의 중량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단위 중량에다가 이 사각 기둥의 부피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연직응력을 우리가 나타내 보면 P는 하중이고 중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량이고 A는 면적입니다. 응력은 어떤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 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은 그 입자 위에 있는 흙들의 단위 중량과 그 높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깊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이 위에 있는 흙들의 무게를 여기 입자 안에 있는 흙과 물이 그 하중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때 물이 분담하는 하중을 간극수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흙이 분담하는 하중을 유효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하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주사기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주사기에 물을 채우고 주사기 끝부분을 손으로 막은 다음 뒤에서 피스톤을 누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피스톤을 누르는 힘이 하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막혀서 더 이상 힘을 일정하게 주고 있다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때 물이 내가 누르는 힘을 부담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간극수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극수압은 물의 단위 중량과 그리고 물이 있는 깊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효응력은 방금 전에 말했던 연직응력, 이것이 전체 응력이에요. 흙과 물의 전체 응력이다. 그래서 전응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응력에서 물이 부담하는 수압을 빼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유효응력이 되겠습니다. 혹은 수중 단위 중량의 깊이를 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연직응력과 간극수압 그리고 유효응력에 대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지표의 위치와 지하 수위의 위치가 일정합니다. 같죠? 그래서 포화되어 있다. 지금 요 집안은 포화되어 있는 집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 단위 중량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직응력, 간극수압, 유효응력을 구하는 위치는 이 입자 A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입자는 지표면에서부터 Z라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응력은 포화 단위 중량에 Z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극수압은 물의 단위 중량의 깊이, 물의 지금 깊이가 이만큼인 거죠. 물의 깊이가 ZW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Z랑 ZW가 같습니다. 그리고 물의 단위 중량은 감마 W입니다.
그래서 감마 W 곱하기 Z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유효응력은 전응력에서 간극수압을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결국에 지금 감마 세츄레이션 빼기 감마 워터 포화 단위 중량과 물의 단위 중량을 뺀 것이 바로 수중 단위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지하 수위가 지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자 A와 지표면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깊이가 ZW가 여기 Z2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응력은 연직 응력은 우선은 여기는 그냥 흙의 단위 중량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포화 단위 중량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이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흙이지만 이 아래 부분은 물로 포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윤 단위 중량에 Z1을 곱하고 포화 단위 중량에 Z2를 곱한 것이 전체 연직 응력이 되겠습니다. 간극수압은 물이 부담하고 있는 하중입니다.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과 물의 깊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직 응력에서 간극 수압을 빼준 것이 유효 응력이다. 감마 T Z1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수중 단위 중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세 번째 그림에서는 물의 깊이가 이만큼이죠. 그리고 단위 중량을 나타내보면 여기는 흙이 없고 물만 있기 때문에 물의 단위 중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당연히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포화 단위 중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직 응력은 이렇게 되고요. 간극 수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효 응력은 연직 응력에서 간극 수압을 빼준 것이기 때문에 포화 단위 중량에서 물의 단위 중량을 빼준 것은 역시나 수중 단위 중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 가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수평 응력입니다. 이 수평 응력이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입자가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누르는 힘을 연직 응력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입자는 흙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옆에서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면적으로 나눈 것을 수평 응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연직 응력과 수평 응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토합 계수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 토합 계수는 뭐냐면은 연직 응력과 수평 응력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 토합 계수입니다. 이 뒤에 토합론에서 이 토합 계수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지금 여기 지중 응력 분포의 단원에서는 정지 토합 계수만 배웁니다. 흙이 정지하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의 토합 계수가 바로 정지 토합 계수입니다. 그래서 수평 응력 시그마 H는 연직 응력에다가 토합 계수 K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물은
어떤 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은 같은 깊이에만 있다면은 A 입자와 B 입자가 모두 이 위에서 받는 힘은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이 옆에서 받는 힘도 같습니다. 이 깊이를 Z라고 했을 때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감마 W에 Z를 곱한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자면 물의 토합 계수는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극수압은 그대로 감마 W에 Z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평 유효응력은 앞에서의 연직 유효응력과 마찬가지로 수평응력에서 간극수압을 빼준다면 그것이 바로 수평 유효응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연직 유효응력과 다르게 이 수중 단위 중량과 깊이로 이 값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평 응력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간극수압을 구해서 그 둘을 빼는 것으로 수평 유효응력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요 그림에서 한번 해보자면 연직 응력은 감마 Z가 되겠죠. 간극수압은 감마 W, 여기서는 물이 없네요. 지하수위가 없으니까 간극수압은 0입니다. 그 다음 연직 유효응력은 그대로 감마 Z겠네요. 수평 응력은 정지 토합 계수의 연직 응력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K 감마 Z. 그 다음 수평 유효응력은 수평 응력에서 간극수압을 뺀 값, 여기서는 그냥 K 감마 Z겠네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예시들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고요. 여기서 수평 응력과 수평 유효 응력만 더 구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 각 문제마다 토합 계수를 문제에서 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부 다 K라고 가정하고 합시다. 수평 응력 시그마 H는 K 시그마 V가 되고 이 녀석은 수평 응력에서 간극수압을 뺀 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뒤에 식들을 더 자세하게 적지 않는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서 전부 다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평 응력은 그냥 연직 응력에다가 토합 계수를 곱하고 수평 유효 응력은 수평 응력에서 간극 수압을 빼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 응력과 연직 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집안 위에 이러한 어떤 구조물들이 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입자 A는 원래 이만큼의 자신의 위에 있는 흙들의 무게만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부에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은 이 녀석이 외부 하중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하중까지 입자 A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입자 A가 외부 하중에 의해서 지중 응력이 증가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하중, 원형하중,
직사각형 하중, 선하중, 대상 등분포 하중, 그리고 무한 등분포 하중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 무한 등분포 하중의 경우에만 공식을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이 시험에서 출제가 잘 되고요. 지금부터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입자 A 위에 이런 우리가 구조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은 하중으로 작용한다 했죠. 외부 하중으로. 이러한 하중으로 작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입자 A는 응력이 증가될 겁니다. 그때 여기를 뭐 축을 잡아보자면 이런 식으로 입자 바로 밑에 있다면은, 다시 건축물 바로 밑에 있다면은 응력의 증가량이 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응력의 증가량이 작아질 겁니다. 이 녀석이 증가하는 응력인 거죠. 연직 응력 증가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입자 B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녀석은 건물이 여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입자 A보다는 영향을 덜 받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무한 등분포 하중은 어떤 것이 다르냐? 이 원래는 이 구조물의 범위에서 벗어날수록 응력의 증가량이 줄어들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응력의 증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무한 등분포 하중이란 녀석은 이 하중이 작용하는 그 길이가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 어떤 깊이에 따라서 그 구조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응력의 증가량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연직 응력 증가량과 수평 응력 증가량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연직 응력 증가량은 이 외부 하중의 크기 Q 그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중이 집안 내에서 이 감소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깊이가 깊어질수록 감소했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무한 등분포 하중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외부 하중의 크기 그대로 응력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평 응력은 앞에서 설명했던 토합 계수에다가 연직 응력 증가량을 곱한 녀석이 바로 수평 응력 증가량이 되겠습니다.